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어느새 3주차 강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내가 써야지 했던 대로 글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뜻밖의 활로로 글이 진행이 되는 경험도 한번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오셔서 집에서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듣겠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오늘 강독 자료는 이불로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강독할 시간에 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인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단편 소설에 대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구성 요소인 인물 그리고 배경, 시점을 초반에 드러내면서 무엇이 이 소설을 구성해 나가는지, 누가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간지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자라는 게 있었죠. 단편이라고는 하지만 꽤나 긴 호흡입니다. 이 단편에 긴 시간 동안 함께할 독자에게 함께 걸어갈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긴장과 이완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전체 스토리라인의 완급을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독자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적당히 숨기면서 작품의 마지막 마침표까지 독자를 잘 끌고 다닐 것인지 완급을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자가 여정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독자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배우고 나면 지식을 배우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토리를 읽고 나면 그 스토리를 읽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독자에게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요. 소설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읽고 난 후에는 예전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혹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독자의 삶에서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어떤 불편함을 이 소설을 읽은 후로는 느끼면서 살게 될 수도 있죠. 내 글은 독자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게 곧 작가의 글쓰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단편 소설이 지닌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 좋아했던 작가가 잭 런던이라는 작가거든요. 처음엔 작가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했어요. 잭 런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사서 선생님께서 지나가다가 여쭤보면은 뭐 물어보는 거죠. 무슨 책 읽고 있어? 하면은 잭 런던이 쓴 책을 읽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그 잭 런던이 한 말 중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창작을 위해서 앉아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마냥 앉아있는다고 글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사람 말대로 마냥 영감이란 걸 찾아 헤매서 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보다는 우선 글을 시작해두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번뜩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 시점에서 그 인물이 이런 대사를 치면은 진행이 더 수월하겠다.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꽉 막힌 소설이 있었는데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문득 뜻밖의 활로를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일단 글은 시작을 해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고민을 해결하려면 우선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으려면 일단 글은 시작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지난 2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시작하는 방법, 글감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쓰기에 있어서 형식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지 않게 됐어요. 지난 2주까지는 형식과는 멀리 멀어져서 그저 여러분들이 품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글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품을 넓혀놨었는데요. 하지만 형식을 알고서 따르지 않는 것과 형식을 모르는 채로 따르지 않는 건 사실 천지 차이죠.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래요. 왼쪽이 그의 나이가 한 50대에 이르러서 쓴 저 그림이고 오른쪽이 15살 무렵에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무렵에 피카소가 그렸다고 해요. 고전주의라고 할 만하겠죠. 형식을 알고서 의도를 가지고 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설 속 형식이 한 가지인 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께 하고픈 말은 정답은 없고 정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정답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의도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중, 그 전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형식면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 들여쓰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춤법과 들여쓰기 이외에는 소설에는 형식이 별다르게 없습니다. 작가마다 작품마다 그 분위기에 맞는 형식을 고르면 되는 건데요. 우선 가장 보편적인 대사 구성 방식을 볼게요. 즉 대사가 나오면 문단을 나누고 큰 따옴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대화체는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죠. 그 웰스타워라는 작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라는 단편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 단행본 중에 유린되고 타버린 모든 것이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사는 형인 스티븐이 동생인 스티븐에게 형인 매슈가 전화를 건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스티븐, 매슈 형이다. 매슈 형이라고? 스티븐이 내 말을 반복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암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일하는 중이야. 스티븐은 음악치료사였다. 그렇구나. 물어볼 게 있어서. 넌 산을 어떻게 생각해? 신중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탬버린을 마구 두들게 되는 소리가 들렸다.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 마침내 스티븐이 대답했다. 그건 왜? 내가 산을 하나 샀거든. 그 정상에서 지금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다시 대화로 돌아왔어요. 이 문장에서 분명 큰 따옴표가 새로 생겼는데도 문단을 띄우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건 외에는 문단을 별도로 나누지 않았죠. 우선 가정을 해보죠. 문단을 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작가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물론 차분히 분석하면서 읽으면은 동생인 스티븐이 연이어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왜 물어?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린 사실 대화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텍스트, 즉 글로 읽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래 버전 2처럼 문단을 띄우는 구성을 취했다면 독자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작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오해일까요? 이 그건 왜가 매슈 형의 한 말이라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순차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전화통화 형식의 이야기를 이어왔으니까요. 그게 버전 1을 택한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더 진짜 이유에 가까울 텐데요. 대화의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문단을 나누게 되면 호흡이 한번 깨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동생이 이렇게 답을 해요.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왜? 이 리듬감 있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독자 입장에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쓱 읽게 되는 대화체도 작가는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버전 3를 한번 볼까요?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 그건 왜? 마침내 스티븐이 대답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버전 1에 비해서는 대화의 흐름과 느낌이 잘 살지가 않습니다. 잠깐 뜸들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왜 물어보지?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번뜩 떠올려서 되묻게 되는 그 느낌이 잘 살지가 않죠. 세 가지 버전 중에는 작가가 선택한 버전 1이 제일 낫습니다.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 마침내 스티븐이 대답했다. 그건 왜? 이 구성이죠. 한번 이 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전 여기서 문장은 물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흐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읽었던 파묘라는 단편 기억하시죠? 그 파묘 작품을 쓴 황정은 작가는 이 대화체를 구성할 때 5가지 정도의 버전을 써두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 대화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대화체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리듬감을 고려하면서 글을 구성해 보셨나요? 혹시 단순하게 대화니까 큰 따옴표를 앞뒤로 붙이고 문단을 나누어서 말하는 그 방식만을 고집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맨날 이렇게 그건 왜처럼 붙여서 쓰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 조금 지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웰스타워도 이 그건 왜라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붙여서 쓴 겁니다. 다시 전체 내용을 보시면 다른 대사들은 큰 따옴표로 대사를 처리할 때마다 분명하게 문단을 나누고 있죠. 특정 부분에서 리듬감을 살리고 싶을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쓰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긴 대사를 한 줄로 처리하는 방식 이외에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거죠. 다음은 박서련 작가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라는 단편입니다. 나 학교 안 가.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책가방을 소파에 내던진다. 쿵쿵거리는 아이 발소리에 이미 놀란 채로 마중을 나왔던 당신은 아이의 선언에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고 가방을 챙겨 아이의 뒤를 쫓는다. 왜 그래 또? 이번엔 또 뭐 때문이야? 응? 내 방에 막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승아, 엄마 아직 안 들어갔어. 봐. 자, 큰 틀에서 보면 대사가 나올 때마다 문단을 나누는 보편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런데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예 큰 따옴표를 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작품은 이제 2인칭입니다. 당신이라는 특이한 인칭을 쓰고 있죠. 우리가 소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2인칭은 어디 갔지라는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 학교 다닐 때 그럼 2인칭은 뭘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1인칭이고 그 혹은 그녀는 3인칭이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당신, 너가 2인칭입니다. 2인칭을 소설로 쓰면은 그걸 서간체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편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편지는 사실 아주 대표적인 2인칭 글쓰기입니다. 너 잘 지내? 너 밥 먹었어? 네, 아주 2인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카카오톡을 썼다면 2인칭 글쓰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2인칭을요, 소설에서 활용하면 대단히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한번 아무 말이나 해볼게요. 당신은 잠에서 깨어났다. 당신은 커피잔을 씹었다. 당신은 눈을 감았다. 1인칭과 3인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별다르게 문장을 유리하게 쓰거나 구성을 독특하게 할 필요 없이 2인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역시 2인칭으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대화체를 구성한 것도 어찌 보면 그 분위기 형성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아주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눈먼 자들의 도시의 일부입니다. 이 글은 어떤 부상자와 의사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상황 서술과 두 사람의 대사가 모두 한 문단 안에 들어가 있죠. 의사의 아내의 대사는 빨간색, 부상자의 대사는 파란색으로 제가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상처에서 나는 냄새는 역겨우면서도 약간 달콤했다. 좀 어때요? 의사의 아내가 물었다. 와줘서 고맙소. 좀 어떤지 말해봐요. 나빠요. 통증이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무슨 뜻이죠?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소. 이 경우도 아예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한 문단 안에 대사를 연달아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색으로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단번에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명 걸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작가는 과감하게 이 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소간의 가독성 저해를 감안하더라도 저자가 본인이 확고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대화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소설과 장면을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대화체의 형식이 존재합니다. 소설 한 편이 있으면 하나의 대화체가 있고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대화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먼저 형식을 알려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글을 써봐야 나는 이런 식으로 대사를 처리하는데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대사를 처리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한번 써봐야 강하게 체감할 수 있거든요. 형식을 고르고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형식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식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사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이 작품은 대화체가 문단을 띄워서 써져 있네. 이 대화체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쭉 연달아 썼네. 이렇게 크게 신경 써서 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재밌게 읽는 작품이면 그냥 읽습니다. 그냥 결국은 뭐냐면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면 형식은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글을 써보셨잖아요. 저마다 자기 글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저마다 자기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쓴 내 소설은 큰 따옴표 없이 진행되는 게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
혹은 문단을 띄우지 않고 소설과 이어져서 인물 간 대화를 진행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아. 저자마다 소설마다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작가가 된다는 것은 내 작품이 지닌 분위기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때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독자들보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작가인데 내 작품에 대해서 독자들이 더 입체적으로 풍부한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작가 자신도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쓴 글의 분위기만큼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체를 구성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도 역시 단편 소설을 짤막하게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지금이 48분이니까요. 20분만 읽어서 5시 10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뒤편에 있는 자료를 하나씩 들고 오셔서 20분만 5시 10분까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네. 비교적 짧은 단편인데요. 저자는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작가입니다. 스티븐 킹인데요. 스티븐 킹 아세요? 혹시 조금 연령대가 달라서 미스트란 영화도 있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다 아시죠? 미저리나 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영화화된 장편 소설로도 유명한 작가지만 이렇게 사다리의 마지막 단처럼 단편도 많이 썼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의 원작도 단편 소설입니다. 긴 영화지만 원작은 단편입니다. 그가 쓴 여러 편의 단편 중에서 이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을 드러내는데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목인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작품의 주요한 소재이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죠. 이 사다리의 마지막 단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유년 시절의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카트리나를 또 자신을 단단하게 받쳐줄 것이라 믿었던 물건인데요. 그 사다리는 부서졌지만 그 아래에서 오빠가 사력을 다해서 카트리나를 구해줬죠. 한편 성장한 후에는 역설적으로 오빠가 그 사다리의 마지막 단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던 존재가 오빠일 텐데 정작 오빠는 그런 믿음과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죠. 이 소설에서 작가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냉혹하지만 이 어린 소년과 소녀를 사건이 발생하는 헛간 안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일단 그 인물들이 헛간 안으로 들어가 난 후에 작가가 염두에 두고 있던 사건의 소재를 진행시키면 되죠. 여기서 사건의 소재라는 것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긴장에 해당하겠죠. 독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사다리의 마지막 단이라는 소설을 보여드린 진짜 이유는 이 편지라는 소재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글을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글을 읽었다고는 자부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읽은 텍스트 중에 단언컨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글은 이 세상에 발표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저희 형이 쓴 연애편지였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형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수가 굉장히 적고 대화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런 형이 쓴 연애편지를 제가 책장에서 우연히 읽었던 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읽었던 텍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한번 쓰거나 받아보셨을 텐데 이 편지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3번 읽고 쓱 넘어가지도 않고 읽은 후에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에는 그 스토리텔링 혹은 우리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니고 있어야 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우선 편지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편지가 성립하기 위해선 글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 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편지가 성립이 되려면 인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필요하니까 모종의 사건이 필요하겠죠. 그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모종의 사건이요. 또 이 편지 글이 지닌 다른 글과의 차별점은 뭐냐면 자기 고백적 서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1인칭인데 혹은 3인칭인데 화자가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막 늘어놓잖아요. 때때로 독자가 쉽게 공감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어도 2인칭으로 쓰게 되면 그 경계심이 아주 쉽게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독자들은 이 등장인물들, 다시 말해서
편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말을 몰래 엿듣는 존재에 불과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에서 아무리 감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걸 몰래 엿보고 있는 독자가 무슨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서간체 소설은 1인칭이나 3인칭으로 다루기엔 다소 버거운 감상적이고 자극성이 있는 소재도 큰 거부감 없이 녹여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온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비록 서간체 소설은 아니지만 이 편지라는 소재가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텍스트로 정해봤고요. 다양한 서간체 소설 예시가 있지만 일부러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들은 읽게 되면 그런 작품들이 지닌 분위기나 어떤 형식에 잡아먹혀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실습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편지 쓰기.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편지를 모두 쓰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발신자와 수신자, 즉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긴 문장 형식이 아니라 역시 빈칸을 채우듯이 짧게 써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10분만 해볼게요. 2개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써보는 거예요. 25분에 다시 제가 원고지를 다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손녀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아직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을 편지에 담아서 마음을 좀 전달하려고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편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의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겠죠. 소설 안에. 담담한 글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또 A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꾸며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본연의 내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라고 쓴다고 합니다. 어째서 A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네요. 그런 궁금증, 독자가 가지는 의문 같은 것도 잘 풀어내주면 좋겠죠. 또 이것은 살인자가 고등학생에게 그 살인을 예고하는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긴장감이 딱 생기는 그런 소설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말투나 어투 같은 걸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소설의 긴장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육 방식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글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꾸며내냐에 따라서 되게 잠재력이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소재를 잘 선택했습니다. 또 아까는 이제 손자가 할머니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여기는 반대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좀 전할 말이 있는데 손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서 전달하기보다는 편지로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면에서 면담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어서 그런지 좀 차분하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네요. 이렇게 왜 굳이 대면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일까? 라는 형식, 그런 것들도 소설을 쓰면서 독자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소설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는요. 이게 스토리의 소설의 메인 스토리여도 되지만 지난 주차 수업 때 배운 걸 활용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요것 때문에 시작했어. 다른 명분을 내어주면서 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 주차 과제는요. 너에 관해 말하기 소설 쓰기인데요. A4 3장은 좀 부담스럽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A4 한 장으로 편지를 써오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석 연휴 때는 쉬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차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수업 주차 때 그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간체 소설을 좋아해서 써보기도 많이 써봤고 읽기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형식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이고
다소 자극적인 이야기를 처음 3분, 5분간 되게 재밌게 듣게 되지만 그거를 1시간 내내 듣게 된다면 좀 힘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서간지 소설은 A4 한 장 정도로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형식엔 더 알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오늘 수업에서 조금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왕 시작한 만큼 좀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소설에서 주제는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저마다의 주제가 있는데요. 인물의 행동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인물의 감정이 독자의 마음을 닿는 단계라면 주제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제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흔히 주제라고 하면 상징이라든지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간결하게 보자고요. 주제란 건 결국 인물의 행동과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인물이 지금 한 말, 이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을지 몰라라는 것을 독자에게 심어주는 거죠. 주제가 강렬하면 독자는 책을 내려놓은 지 오래된 뒤에도 반향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1년 전에 읽은 책의 세세한 묘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제만큼은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작가는 언제 주제를 결정하고 쓰나요? 처음부터 주제를 좀 마음에 품고 글을 쓰기 시작하나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쭤봤지만 대부분은 애정을 쏟는 인물이나 사건, 작가가 애정하게 된 어떤 순간과 배경으로부터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신이 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갖는지는 뒤늦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에 대한 피상적인 착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제와 관련된 요소를 전체 이야기와 결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작가가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세련된 방법이 아니겠죠. 제가 첫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편은, 미학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은은하게 비출 때 발생한다고요.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활용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건 은유입니다. 이 쉽사리 불에 타고 망가지는 쓰레기 더미가 내 인생에 남은 전부다. 직접적인 묘사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은유인데요.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내 인생은 내세울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듯한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미묘하게 독자의 관심을 이야기의 주제로 이끄는 힘이 있는데요. 소설에서 말하는 이미지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미지는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로 영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종종 독자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것의 상징적인 힘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밝혀봅시다. 인물이나 화자의 단면을 보여주자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데 이런 인물의 성격을 내가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기는 싫다면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의 초심자들은 어떤 인물을 두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미지를 활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키웠던 레브라도 리틀리버는 기존 산책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닥에 드러 누워 으르렁거리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곤 했다. 반드시 익숙한 길로 접어들어야만 안심하고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다. 아버지가 키웠던 강아지의 성격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강아지의 성격이 완고하다, 그 고집이 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화해서 전달해주면 개의 성격을 훨씬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작가의 입장에서 이 장면에선 독자들이 내 인물이 엄청난 고통에 빠졌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초심자 입장에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쇠약하고 병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고통스러웠다. 이때는 독자가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목격자가 될 뿐입니다. 아, 아버지가 병약해지셨군 정도의 감상을 전달받는 느낌만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아버지의 팔다리는 거칠고 뻣뻣해 보였다. 그가 젊었을 적 늘 현관에 걸어두곤 했던 무두질한 과즙꾼처럼. 아버지는 피규와 털이 빠져버린 새끼 돼지 같았다.
무리에서 제일 작아서 사료를 입에도 대지 못하는 가축의 모양새였다. 병든 아버지의 팔 다리가 마른 가죽이나 털없는 새끼 돼지에 비교됨으로써 독자는 조금 더 감정적인 경험에 훨씬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쇠약하고 병약해진 모습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주제는 대화나 화자의 목소리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압적이지 않고 섬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외에는 이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세련된 방법이고, 시각 정보를 통해서 두려움이나 고통, 상처, 회복, 열정, 다양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전달하는데, 주제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면 일단 초고를 완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에 내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주제 요소가 깃들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쭉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지난 강의 복습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도입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전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될 문장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꿈으로 시작한 소설은 좀 피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꿈들은 그 묘사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혼란스러워서 독서를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거죠. 능숙하게 서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므로 꿈으로 시작하는 건 일단은 피해봅시다. 두 번째는 아침이 밝으면서 시작하는 것. 주인공이 자면종 울리는 소리, 누군가 흔들어서 침실 창가에서 뭔가 새가 짹짹거려서 햇살이 밝으면서 시작하는 장면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인물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몇몇의 평범한 인물들을 두세 명 만나다가 그 이후에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편집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불러일으키긴 하거든요. 그 다음은 대화가 너무 적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건 첫 문장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소설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분량에서의 균형감을 의미하는데요. 첫 두세 쪽의 대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구성도 다소 문제적이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간에 받아들면 이렇게 스르륵 넘기곤 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떤 대화체 없이 모두가 서술로 이루어져 꽉 차 있다면, 여백 없이 글로 꽉 차 있다면 이거 만만치 않은 독서가 시작되겠는 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대화를 구성해주면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택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로 시작하는 것도 피해봐야겠습니다. 대화로 시작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가 소설에 처음 등장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나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는 누구인지,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후에 계속 읽어나가다가 어느 정도 정보를 읽고 나서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대화로 시작하는 도입부는 전개 속도를 늦추는 과속 방지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화가 아닌 대사로 시작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어떤 화자가 대사를 한마디를 하고 누가 말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그 다음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라면 대화로 시작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대사를 밝혀주면서 인물을 묘사를 하고 이어나가는 방식은 충분히 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도입부는 소설의 한복판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업을 조금 피드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다소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서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공부를 좀 하고 실습도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3분 정도만 쉬었다 갈게요. 네, 이게 아마 강은 학생이 써줬던 것 같은데 이전 작품에 비해서 확실히 장면 묘사에 신경 썼다는 게 눈에 띄어서 좋았어요. 그 발전하는 모습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뭔가 확실히 감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과 장면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특별히 좋았고 나중에 다들 마찬가지인데 분량이 길어지더라도 내가 처음 글을 쓸 땐 요약으로 쓰세요. 우리 첫 주차 수업할 때 과제했던 것처럼. 근데 태고를 하면서 요약된 순간들을 장면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던 건 너무 방향을 잘 잡고
피드백 따라서 글을 잘 바꾸고 있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이 작품에 한해서는 좀 베이글이라는 쥐가 더 직접적으로 소설에 드러나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환상성이 있는 소설로 이 쥐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드러나도요. 오늘은 아마 이제 영상으로 저한테 본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를 굳이 이렇게 반복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다듬으시면 되겠고, 이미지로 만드는 연습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 이 작품 저자는 혹시 선생님, 요게 이제 나중에 이혜정이라는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고 있고, 말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흥미가 고조시키면서 끝이 나고 있는데요. 대화 같은 것들이 되게 속도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대화체를 쓰면서 조금 고민했던 게 있어요? 아니면 슬슬 잘 써지던가요? 그냥 이렇게 속도감 있게 잘 써졌어요? 확실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약이랑 장면 이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썼다는 게 느껴졌고, 그 차이가 있다면 요 초반 부분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이걸 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자리일까? 그래서 이를테면 좀 구체적인 명사 같은 게 나오면 좋겠죠. 경찰서, 내가 형사라면 경찰서 내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뭔가 탐정이라면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딱 드러나주면은 이 화자에 대한 정보가 그 이미지, 그 명사 하나만으로 딱 드러나면서 엄청 경제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장소를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도 태고를 하면서는 짚어줄만 하죠. 어떤 부분? 한 여성이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지, 그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이 이혜정이라는 캐릭터가. 이 이혜정이라는 캐릭터가 첫 등장했을 때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소설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약에 사람을 죽인 상황인데 담담해가지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뭔가 너저분하게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이 외형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뒷부분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되게 궁금했어요. 아직 여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1화까지 돼 있네요. 이 뒷부분을 한번 꾸준히 길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감을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셨어요? 다음 작까지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꿈이라는 작품 쓰신 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군요. 여기에 화자가 추측컨대 어떤 모종의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꿈속에서 친한 친구와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전개해달라고 했던 게 눈에 띄었는데, 다만 대화 중간중간에 요약으로나마 묘사를 좀 해주면서 디테일을 보강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인물들이 지금 발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중간 처음 부분에서 누가 말하는지가 드러나지만 두 페이지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독자가 지금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이상한 거 보여준 네 잘못 있지, 그리고 난 안 힘들어 한 다음에 이 말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번 해주고 누가 말했다,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걸 형식적으로 한 번씩 짚어주는 게 독자가 가독성 있게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조금 피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이 중에 하나가 대화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성을 띠고 있는데, 바꾼다면 야 최민혁 일어나 한 다음에 누가 말했다, 어떻게 행동했다, 이후에 하함 한다면 충분히 훨씬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로 시작하는 소설도 조금은 형식을 달리해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도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 다음이 그리워할 작품은 저자분이 잘 계신가요? 계시네요. 약간 우리 오늘 읽어봤던 사다리의 마지막 단 작품이랑 감정적인 그런 결이 되게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이 경민이 누나인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아니에요? 경민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누나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경민이 있고 두 사람이 소설의 전부인 거죠. 인물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 이 누나가 경민인 건데 이 두 사람의 친밀함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선우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구조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자, 이 선우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구성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뒷부분에서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챕터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독자 입장에서 선우의 죽음이 조금은 더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독자가 선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설이 끝이 나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어봤던 작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작품과 그리발 연의 도드라진 차이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구심점이 되는 사건이 있냐 없냐.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헛간에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뒷부분에 의해서 남매 간의 어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미지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이렇게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열어본다라는 소재 같은 경우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나요, 감이? 되게 잘 쓰셨어요. 되게 궁금증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잘 쓰셨고 근데 문단을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회사에 퇴근해 띄우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렇게 띄우는 구성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길게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이게 우리 요즘에 웹 플랫폼에서 보는 웹소설의 경우는 이렇게 가독성을 이렇게 스크롤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보긴 하는데 소위 말하는 순문학 계열에서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문장을 구성해서 괜찮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문장을 한번 쭉쭉쭉 길게 한번 써보세요. 네. 아, 그 창 때문에? 그럼 고생 많았겠네요. 그 창 이렇게 하나씩 스페이스바 띄우느라. 그죠? 그러면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도 이제 경민의 업무 관련 전화일 거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경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문장이. 그죠? 이런 것도 짤막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쓰셨어요. 쓰면서 좀 고민했던 거 있어요? 잘 써졌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가고 하면 되게 시간이 없긴 하겠다. 그죠? 이번에 추석 때 어디 가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내서 써볼 수 있나요? 추석 때 여유를 가지고 한번 길게 써보세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작품 저자분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그죠. 지난 작품이 선택이었는데 확실히 요번에도 이제 피드백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장면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좋았고 이미지들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안에 있는 화자나 그 화자 앞에 갑자기 멈춰선 검은 차, 그 대화 장면들 이런 것도 되게 잘 그려냈고요. 요런 호흡을 잘 유지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단편 소설을 하나 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 장짜리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A4로 한 7장, 8장까지 나오거든요. 소설의 분량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긴 호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죠? 과제는 그냥 과제대로 하고 우리가 과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내 목표는 A4로 7장, 8장짜리 글을 써보는 거다. 라는 목표의식을 좀 가지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장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쓰면서 조금 어려웠던 거 있어요? 진실? 확실히 예전 거보다는 좀 요약이란 장면 고려하면서 썼죠. 그러면 네, 그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계속. 우리의 목표는 7장, 8장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철자를 틀리셔가지고 제가 묘명을 해둔 건데요. 이 이었다와 였다를 많이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이었다, 였다 앞에 있는 단어의 받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받침이 없으면 였다, 받침이 있으면 이었다예요.
그래서 나무는 명사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였다. 강산은 산 니은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속이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이었다 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고를 하시면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어서 따라 한번 짚어왔어요. 지금 글 써나가고 있는 구성은 아주 좋거든요. 다들 잘 써나가고 있고 피드백 반영해서 장면으로 만드는 연습을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과제도 마찬가지로 서간체 소설 형식으로 잘 써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